파키스탄은 30년간 탈레반을 직접 키웠습니다. 미국 CIA 자금을 빼돌려 무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숨겨주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접수하자 파키스탄 총리는 자축까지 했죠. 노예의 사슬을 끊었다. 파키스탄 총리의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그 탈레반이 국경 전역에 피해 전면전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핵탄두 170기, 전투기 450대, 예산 62배 차이, 종이 위에서만 의미 있는 숫자였습니다. 핵은 쏠 수도 없고 전차는 산에서 멈추고 공습을 퍼부어도 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치명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십조 원을 바치며 혈맹이라 믿었던 중국이 그 순간 파키스탄의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절박해진 파키스탄이 찾은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딱 3mm면 가능합니다. 핵보유국이 맨손의 나라 앞에서 무릎 꿇게 된 이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이 한국을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과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파키스탄, 핵무기 170기에 병력 66만이야. 세계 7위 군사 강국이라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맨발의 나라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이 말을 한 사람은 파키스탄 군부의 퇴역 준장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지 정확히 2달 뒤 같은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딤, 우리가 끝장났다. 저는 나딤 아흐타르입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독립안보 매체 보더라인 디스패치를 운영하는 편집장이죠. 그 전엔 BBC 우르두 서비스에서 15년간 이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 그 2640km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무실 모니터에 속보가 떴습니다. 아프간 정규군이 파키스탄 접경 전역에서 동시다발 공격을 개시했다. 난가르하르, 누리스탄, 코나르, 호스트. 이름만 들어도 화약 냄새가 나는 지역들이 일제히 불타기 시작한 겁니다. 지휘관은 탈레반 총참모장 파시우딘 피트라트. 미군이 철수하면서 버리고 간 장갑차와 험비가 파키스탄 국경 초소를 향해 돌진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어요.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취재원들한테서, 정부 관계자들한테서, 옛 동료들한테서 전부 같은 질문이었어요. 이거 진짜야? 네, 진짜였습니다. 전투기 한 대 없는 나라가 핵보유국에 전면전을 건 겁니다. 숫자만 보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파키스탄 국방예산 91억 달러, 아프가니스탄은 1억 4,500만 달러, 62배 차이입니다. 전투기 450대 대 0대, 핵탄두 170기 대 0기. 어떤 각도에서 봐도 파키스탄의 압승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슬라마바드 군부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승리의 자신감이 아니라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제가 15년간 이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그런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무기가 있는데 왜 무서워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저 국경 너머에서 쳐들어오는 군대가 파키스탄이 30년에 걸쳐 직접 돈 대고 무기 주고 훈련시켜서 키운 바로 그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탈레반, 파키스탄 정보부 ISI가 밥 먹여 키운 자식 같은 존재. 그 자식이 이제 아버지의 목을 조르러 온 거예요. 제 오랜 취재원인 함자 라시드 퇴역 준장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는 ISI 출신으로 80년대부터 이 지역 작전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죠. 나딤, 우리가 개를 키웠어. 사냥개를 만들었다고 좋아했지. 그런데 그 개가 이제 주인을 물기 시작한 거야.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영국인 한 명이 지도 위에 펜을 들고 선 하나를 긋는 순간까지. 그 선은 오늘날 7천만 명의 운명을 가르고 있고 바로 이 전쟁의 씨앗이 심어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선의 이름은 주랜드 라인입니다. 1893년 영국 외무장관 모티머 주랜드라는 사람이 당시 아프간 왕을 불러다 앉혀놓고 지도 위에 선을 그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땅, 나머지는 네 땅, 끝.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이 2640km, 산맥을 가르고 강을 자르고 마을을 반으로 쪼갰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이 가른 게 땅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갈랐어요. 파슈툰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두 동강 냈습니다. 파슈툰족이 누구냐고요? 전 세계에 약 7천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민족입니다. 탈레반 지도부의 90% 이상이 파슈툰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의 분포가 기가 막힙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약 1,800만 명, 파키스탄에 약 4,500만 명. 눈치채셨나요? 본가보다 분가가 2.5배나 큰 거예요.
영국이 그은 선 하나 때문에 더 많은 파슈툰족이 파키스탄 쪽에 살게 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 선을 단 한 번도 공식 국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영국이 총칼로 강제한 조약이니 원천 무효다. 둘째, 1947년에 독립한 파키스탄은 애초에 그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니 승계 자체가 안 된다. 실제로 파키스탄이 유엔에 가입 신청을 냈을 때 반대표를 던진 나라가 딱 하나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건국 첫날부터 이 두 나라는 앙숙이었던 거죠. 저는 듀랜드 라인 주변 마을을 수십 번 취재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건 이 선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거였어요. 국경 마을 셰르가르에서 만난 목동 셰르 알리의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형은 저쪽에 살고 저는 이쪽에 살아요. 어머니 산소가 국경 너머에 있는데 성묘하러 가려면 여권이 필요합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셰르 알리는 32살 목동이에요. 학교도 못 다녔고 염소 20마리가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사가 바로 듀랜드 라인의 비극 그 자체예요. 할아버지 때까지는 한 마을이었는데 국경이 생기면서 집안이 둘로 쪼개진 겁니다. 명절 때 가족 모이려면 국경을 넘어야 하는데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파키스탄이 국경에 철조망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이 철조망 이야기도 기가 막힙니다. 파키스탄은 2600km에 달하는 듀랜드 라인 전체에 철조망을 설치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무장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었죠.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철조망을 세웠는데 탈레반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밤마다 와서 뽑아버린 겁니다. 그냥 가위로 자르고 기둥째 뽑아버렸어요. 파키스탄이 세우면 탈레반이 뽑고 세우면 뽑고 수십억 달러짜리 치킨 게임이 국경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탈레반이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에게 듀랜드 라인은 영국 제국주의가 남긴 지옥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은 이 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프간의 파슈툰족과 파키스탄의 파슈툰족을 하나로 합친 거대한 나라. 이름까지 정해놨습니다. 파슈투니스탄. 이게 현실이 되면 파키스탄은 국토의 18%를 잃게 됩니다. 나라의 5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파슈툰족의 행동 강령입니다. 파슈툰 원리라고 불리는 규율이 있는데 그 안에 나나와티라는 원칙이 있어요. 도움을 청하는 동족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절대 원칙입니다. 파키스탄 안에 4,500만 파슈툰족이 탈레반에 동조할 경우 파키스탄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130년 전 영국인이 아무렇게나 그은 선 하나. 그게 지금 핵보유국의 존립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이런 위험천만한 세력을 파키스탄은 대체 왜 30년에 걸쳐 직접 키운 걸까요? 미쳤다고? 아닙니다. 그들 나름의 냉혈한 계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은 처음엔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어요. 10만 대군을 밀어넣었죠. 미국은 직접 나서긴 싫고 그렇다고 소련이 아프간을 먹는 걸 지켜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다리를 찾았어요. 파키스탄이었습니다. 미국 CIA가 현금 다발과 스팅어 미사일을 파키스탄 정보부 ISI한테 건넸고 ISI는 그걸 아프간 반군에게 전달했습니다.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면서요. 여기서 핵심은 파키스탄이 단순한 택배 기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ISI는 어떤 반군 세력에게 무기를 줄지, 어떤 지도자를 키울지 직접 골랐어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세력을 선별해서 집중 지원한 거죠. 그 선별 기준이 뭐였냐고요? 파키스탄 말을 잘 듣는 세력.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련이 철수한 뒤에도 파키스탄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프간 내전이 터졌는데 ISI는 이때 새로운 카드를 꺼내듭니다. 종교학교 마드라사에서 교육받은 젊은 학생들로 구성된 무장 세력, 탈레반이었습니다. 탈레반은 파슈토어로 학생들이라는 뜻이에요. 파키스탄은 이 학생들에게 돈을 대고 무기를 주고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함자 라시드 준장이 설명해 줬어요. 전략적 기피라는 개념 때문이었어. 인도가 파키스탄의 숙적이잖아. 전쟁이 터지면 파키스탄은 땅이 좁아서 후퇴할 공간이 없거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뒷마당으로 만들자는 거야. 친파키스탄 정권이 아프간을 지배하면 인도와 전쟁할 때 후방기지로 쓸 수 있으니까. 들으면 나름 논리가 있어요. 파키스탄은 인도라는 거인의 그림자 아래 사는 나라입니다. 인구도 인도의 7분의 1, 경제 규모도 비교가 안 돼요.
그 열등감과 공포가 아프간이라는 뒷문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진 겁니다. 탈레반은 그 전략의 핵심 도구였어요. 그리고 1996년 파키스탄의 도박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했어요.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탈레반 정권을 공식 승인한 세 나라 중 하나가 됐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파키스탄. ISI 간부들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키운 애들이 한 나라를 통째로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2001년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하면서 탈레반 정권이 무너졌어요. 탈레반 지도부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파키스탄입니다. ISI가 비밀리에 숨겨줬어요. 미국한테는 우리도 탈레반을 소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탈레반 수뇌부를 보호했습니다. 이중 플레이의 극치였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미국은 아프간에서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리고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사람들이 비행기 바퀴에 매달리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미군이 빠져나가자마자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을 접수했습니다. 14일 만에요. 20년간의 미국 투자가 2주 만에 증발한 겁니다. 파키스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축했습니다. 진짜로요. 당시 총리였던 임란 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노예의 사슬을 끊었다.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30년간 뱀을 키워서 이웃집에 풀어놨더니 그 뱀이 이웃집 주인을 물었어요. 그런데 파키스탄은 뱀한테 잘했다고 박수를 쳐준 겁니다. 자기는 절대 안 물릴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함자 라시드 준장은 그때부터 불안했다고 합니다.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한 날 밤 ISI 내부에서 축하 분위기였어. 그런데 나는 무서웠어. 왜냐하면 이제 탈레반이 더 이상 우리 말을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 집주인이 됐는데 왜 세입자 말을 듣겠어? 그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을 장악하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파키스탄의 요구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파키스탄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옥죄느냐고요? 그 방법이 소름 끼칠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물을 막고 길을 끊고 테러를 풀어놓고 철조망을 뽑아버렸어요. 아버지가 키운 아들이 아버지의 숨통을 조이는 거였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등골이 서늘합니다. 탈레반이 파키스탄을 옥죄는 방법은 5가지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급소를 노린 거였어요. 첫 번째, 물줄기를 막았습니다. 쿠나르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시작해서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인데 유역 농민 수백만 명의 생명줄이에요. 탈레반이 이 강 상류에 댐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물을 막으면 하류인 파키스탄 농경지가 말라붙잖아요. 농민들이 저한테 하소연했어요. 올해 밀수확이 반토막 났어요. 물이 안 와요. 곡창지대가 서서히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무역로를 끊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내륙국이에요. 바다가 없어서 그동안 수출입의 90%를 파키스탄 카라치 항구를 통해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탈레반이 이걸 확 뒤집어 버렸어요. 이란 차바하르 항구로 물류를 돌린 겁니다. 이란이 사용료를 확 깎아주면서 유인했고 인도까지 가세해서 차바하르 항구를 공동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파키스탄 입장에선 오른쪽에 인도, 왼쪽에 이란과 아프간이 손잡고 자기를 포위하는 형국이 된 거죠. 국경 도시 차만의 무역이 뚝 끊기면서 누적 손실이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 번째, 철조망을 뽑아버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파키스탄이 2600km 국경에 수십억 달러를 들여 철조망을 세웠는데 탈레반 전투원들이 밤마다 와서 잘라내고 기둥째 뽑아버린 거예요. 파키스탄 국경 수비대가 다시 세우면 또 뽑고 제가 국경 초소를 취재했을 때 수비대원이 허탈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우리가 낮에 세우면 밤에 뽑아갑니다. 이거 시지프스 신화 아닙니까? 네 번째,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파키스탄 탈레반 TTP를 풀어놓은 겁니다. TTP가 뭐냐면 파키스탄 내부에서 활동하는 탈레반 분파예요. 아프간 탈레반의 사촌쯤 되는 존재인데 목표가 파키스탄 정부를 전복하는 거예요. 아프간 탈레반이 집권하자마자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TTP 전투원 약 2300명을 풀어줬습니다. 그냥 문 열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UN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탈레반은 이 지도자에게 매달 약 5,500달러씩 지원금까지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고요? 테러가 폭증했습니다. 올 2월 이슬라마바드의 시아파 모스크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36명이 즉사했습니다. 금요 예배 중이었어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배후는 IS, 이슬람 국가 소행이었지만 이들한테 돈과 무기를 댄 건 탈레반이라는 정황이 확인됐어요. 보름도 안 돼서 TTP가 국경 검문소를 공격해 군인 12명이 추가로 전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합적인 경제 교살이었어요. 물을 막고 길을 끊고 테러를 퍼뜨리니 파키스탄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빈곤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MF 구제금융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나라에 사방에서 주먹이 날아드는 거예요.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분노했던 건 이 모든 게 파키스탄이 자초한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탈레반을 키운 게 파키스탄이잖아요. 이 전투원들을 감옥에 넣은 것도 파키스탄인데 풀어준 건 파키스탄이 키운 탈레반이에요. 뱀한테 먹이를 줘서 키웠더니 그 뱀이 집안의 다른 뱀까지 데려온 꼴입니다. 제르알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목동이 아니었어요. 국경 충돌 때 염소를 다 잃었거든요. 파키스탄 군의 포격으로 초원이 불에 탔고 TTP가 지나가면서 남은 가축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편도 아니에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총알이 날아옵니다. 누가 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말이 이 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강대국들의 계산 사이에서 짓밟히는 건 항상 셰르알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참다 못한 파키스탄이 마침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카이버스톰이라는 작전명으로 아프간 영토를 직접 폭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카불, 고스트, 잘랄라바드, 전투기 450대를 가진 핵보유국의 주먹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은 허공을 칠 운명이었어요. 파키스탄 공군이 카불과 호스트, 잘랄라바드를 폭격했습니다. 작전명 카이버스톰. TTP 거점 제거가 목표였죠. 제트기 편대가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폭탄을 쏟아부었어요. 위성 사진으로 보면 거점 7곳이 깔끔하게 날아갔습니다. 군부는 대성공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카타르가 중재에 나서서 일단 휴전이 됐는데 후속 협상이 개판이 났어요. 탈레반은 테이블에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고는 뒤에서 TTP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겠다고 경고했지만 실행에 옮기진 못했어요. 왜냐고요? 못하는 거였습니다. 물리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겁니다. 핵무기 170기가 있는데 왜 못 이기는 거야? 합리적인 의문이죠.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함자 라시드 준장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핵을 쓰면 되잖아요. 위협이라도 하면 탈레반이 겁먹지 않겠습니까? 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나딤, 지도를 한번 봐. 핵을 어디에 쓸 건데 카불에 떨어뜨린다고 치자. 방사능 낙진이 바람 타고 어디로 갈 것 같아. 우리 쪽이야. 파키스탄 북서부에 4,500만 파슈툰족이 살고 있어. 우리 국민한테 핵을 쏘는 꼴이 되는 거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핵무기라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적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데 상대가 팔 안에 들어와 있으면 칼을 휘두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170기의 핵탄두가 전부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된 겁니다. 전차는요. 파키스탄 육군은 전차 2,600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종이 위에서는 압도적인 기갑 전력이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지형인지 아십니까? 힌두쿠시 산맥이에요. 해발 7,000m가 넘는 봉우리가 줄줄이 솟아있고 계곡은 전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습니다. 소련이 80년대에 최신 전차를 몰고 갔다가 산속에서 다불에 탔어요. 미국도 21세기 최첨단 장갑차를 보냈지만 산악 게릴라전에서 속수무책이었죠. 전차는 평지에서 싸우는 무기입니다. 산에서는 그냥 움직이는 관짝이에요. 공습은 어떨까요? 파키스탄 전투기 450대가 폭탄을 퍼부으면 되지 않느냐? 퍼부었습니다. 실제로 카이버스톰 작전에서 엄청난 양의 폭탄을 투하했어요. 거점을 날리고 진지를 부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산속 동굴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미국이 20년간, 소련이 10년간 같은 짓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모두 알잖아요. 둘 다 졌습니다. 함자 라시드가 핵심을 찔렀어요. 우리 공군이 아무리 폭격해도 산에 숨으면 끝이야. 올라가서 한 명씩 잡아야 되는데 그건 보병의 몫이거든. 그런데 저쪽 보병이 누구야? 40년 넘게 소련, 미국, IS 전부 상대해본 실전 베테랑들이야. 게다가 미군이 두고 간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 우리 보병이 올라가면 녹아. 실제로 미군 철수 당시 아프간에 남겨진 군사 장비 목록이 공개됐는데 입이 벌어집니다. 험비 수천 대, 블랙호크 헬기 수십 대, 야간 투시경, 통신 장비, 소총 수십만 정. 탈레반이 이걸 전부 접수한 거예요.
미국이 20년간 아프간군에 들인 돈이 830억 달러인데 그 무기가 고스란히 탈레반 손에 들어간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핵무기는 낙진 때문에 못 쓰고, 전차는 산에서 못 움직이고, 공습은 동굴 앞에서 무력하고, 보병전은 상대가 너무 강해요. 국방 예산 62배 차이가 종이 위에서만 의미 있는 숫자였던 겁니다. 세계 7위 군사력이라는 타이틀이 산악 게릴라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파키스탄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채가 시기도 전에 탈레반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올 2월 26일 저녁 8시 탈레반 초장 파시우딘 피트라트의 명령. 한마디의 아프간 정규군이 파키스탄 접경 전역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난가르하르, 누리스탄, 코나르, 호스트. 국경선 2640km가 동시에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산발적인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이슬라마바드 사무실에서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SNS로 현장 영상이 쏟아졌어요. 미군이 버리고 간 험비와 장갑차 행렬이 파키스탄 국경 초소를 향해 돌진하는 영상. 교전 초기에 아프간 측이 검문소 여러 곳을 점령하는 장면까지 공개됐습니다. 전투기 한 대 없는 나라가 핵보유국의 국경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파키스탄 군부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작전명 가자파. 우르두어로 정의로운 분노라는 뜻이에요. 카불, 칸다하르, 난가르하르를 동시에 폭격했습니다. 국방장관 카와자 아시프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의 인내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공개 전쟁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5년간 이 지역을 취재하면서 공개 전쟁이라는 단어가 파키스탄 국방장관 입에서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국경 충돌이야 매년 있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언한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파키스탄은 동시에 아프간 난민 160만 명 강제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파키스탄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트럭에 태워 국경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난민촌이 하루아침에 해체됐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노인들이 짐을 이지 못해 주저앉았어요. 제가 참안 국경 검문소에서 목격한 장면은 자막을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국제사회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냈는데 방식이 기가 막혔어요.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 전화 한 통도 아니고 이메일이에요. 20년간 아프간에 수조 달러를 쏟아부은 미국의 반응이 이메일 성명 한 줄이었습니다. 중국, 이란, 러시아, 터키가 중재에 나섰지만 총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함자 라시드 준장이 그날 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딤, 이건 카이버스톰과 차원이 다른 거야. 저쪽이 전면전을 걸었어. 접경 전역에서 동시에. 이런 건 처음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모르겠어. 핵도 못 쓰고 전차도 못 올리고 공습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가진 게 뭐야? 숫자만 많은 군대. 산에서 안 먹히는 무기들. 상대는 40년 실전 경험에 미군 장비로 무장한 미친놈들이고 전쟁 첫 주. 파키스탄은 난가르하르와 파크티카 등 비거점 7곳을 추가 폭격했습니다. 전과 보고서는 화려했어요. 하지만 지상에서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탈레반 전투원들은 폭격이 끝나면 동굴에서 나와 다시 진지를 구축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르 알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목동도 마을 주민도 아니었어요. 피란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호 소리가 밤새 안 멈춰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가면 파키스탄 군이 쏘고 저쪽으로 가면 탈레반이 막아요. 가운데 낀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숫자로는 62배 차이인데 실전에서는 교착 상태. 핵보유국이 맨손의 나라에 밀리고 있는 이 기괴한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어요. 각자의 이해관계를 계산하면서요. 그 중에서 가장 냉정하게 판을 읽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강대국들이 일제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을 도우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챙기러 온 겁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건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왜 난리였냐고요? 돈 때문입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CPEC라는 경제 회랑 프로젝트를 깔아놨어요. 중국 서부 신장에서 파키스탄 남부 과다르 항구까지 도로, 철도, 송유관을 연결하는 초대형 사업인데 투자 규모가 수십조 원입니다. 이 경제 회랑이 전쟁터 바로 옆을 지나가요. 포탄 한 발만 빗나가면 수십조 원이 날아가는 거죠.
게다가 올 들어서만 파키스탄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테러가 14건이나 터졌습니다. TTP가 중국 기업 관계자들을 노리고 있었어요.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 노동자가 총에 맞고 중국 엔지니어가 탄 차량이 폭탄 공격을 받았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중재에는 파키스탄을 구하겠다는 진심이 아니라 자기 돈줄을 지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중국에겐 또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하자원이에요. 미국 지질조사국 추산으로 아프간 땅에 묻힌 리튬, 구리, 히토류의 가치가 약 1조 달러입니다. 리튬이 뭡니까?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탈레반과 광산 채굴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였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 계약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 중국으로서는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하는 거죠. 인도는 정반대였습니다. 파키스탄이 피 흘리는 걸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란, 아프간과 손잡고 차바하르 항구를 공동 개발하면서 파키스탄을 물류해서 완전히 배제하는 작업을 착착 진행 중이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죠. 파키스탄이 약해질수록 인도에겐 좋은 거니까요. 이란은 실리를 챙겼어요. 차바하르 항구 이용료를 확 깎아서 아프간 무역을 끌어들이고 파키스탄 카라치 항구의 물동량을 빼앗아 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요, 이메일 한 통이 전부였다고 말씀드렸죠. 자위권 지지합니다. 20년간 아프간에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결국 꼬리를 내린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러시아와 터키는 대화로 해결하라 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취재하면서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강대국들이 전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돈줄 지키려 하고, 인도는 파키스탄 약해지길 바라고, 이란은 항구 장사에 바쁘고, 미국은 이메일 한 통으로 면피하고, 파키스탄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또 다른 변수가 숨어 있었어요. 아프간 땅에 묻힌 1조 달러어치 광물, 리튬과 히토류는 전기차, 스마트폰, 반도체의 핵심 소재거든요. 전쟁이 길어지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배터리 가격이 오르고 스마트폰 부품값이 뛰고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겨요. 남아시아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서울에서 타는 전기차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함자 라시드 준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광산 계약 지키려 하고 인도는 우리 뒤통수를 치고 미국은 이메일이나 보내고 그런데 우리한텐 지금 당장 전장에서 쓸 무기가 필요해. 진짜 싸울 수 있는 무기 말이야. 이 산속 게릴라를 상대할 수 있는 무기. 그런 무기가 있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의외의 말을 했어요. 있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예전에 코웃음 쳤다는 거야. 저는 그가 어떤 나라를 말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라면 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그리고 며칠 뒤 파키스탄 군부 내부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 테이블 위에 낯선 카탈로그 한 권이 올라왔어요. 표지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카탈로그 표지에 적힌 건 한국 방위산업 수출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의아했어요. 한국이요? 삼성 만드는 나라? BTS 나라? 거기서 무기를 산다고요? 함자 라시드 준장이 나중에 그 비밀 회의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군부 고위급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기 도입 방안을 검토했는데 테이블에 올라온 후보가 세 곳이었대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미국 무기는 성능이야 최고죠. F-16 에이브럼스 전차,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그런데 문제가 세 가지였어요. 첫째, 가격이 한국 무기의 3배. 둘째, 미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소 6개월. 셋째, 정치적 조건이 따라붙어요. 인권 보고서 제출하라. 핵 프로그램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조건들이요. 전쟁 한복판에서 6개월을 기다리면서 인권 보고서를 쓸 여유가 있겠습니까? 중국 무기는 이미 쓰고 있었어요. JF-17 전투기를 파키스탄이 중국과 공동 개발했고 중국제 드론도 도입한 상태였거든요. 가격은 쌌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함자 라시드가 카탈로그를 펼치면서 설명해줬어요. 세 가지를 봤어. 첫째, K9 자주포. 이게 산악전의 딱이야. 포를 쏘고 60초 안에 이동할 수 있거든. 쏘고 빠지고 아프간 쪽에서 반격포를 날려도 이미 자리를 옮긴 뒤야. 둘째, FA-50 경전투기.
F-16 가격의 절반인데 정밀 타격이 가능해. 산골짜기에 숨은 거점을 콕 집어서 때릴 수 있어. 셋째, 천궁2 미사일 방어 체계. TTP가 쏘는 로켓이랑 박격포를 요격할 수 있거든. 솔직히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해했어요. 한국 무기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무기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할수록 놀라웠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가 대량 도입했고, 호주가 도입을 확정했고,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까지 줄을 서 있었습니다. FA-50은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 이라크까지 수출된 상태였어요. 천궁2는 아랍에미리트가 계약한 중동 최초의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인식을 바꾼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한 K9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 실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 거예요. 발사 후 60초 이동이라는 게 종이 위의 스펙이 아니라 진짜 전장에서 증명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가 이렇게 좋으면 왜 진작 안 샀습니까? 제가 묻자 함자 라시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바보였으니까. 예전에 한국이 방산 수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했는데 우리 군부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시간 없다고 했어. 우리는 미국 F-16을 쓰는 나라다. 한국 비행기는 훈련용 아니냐고 코웃음 쳤지. 이게 칠부 끝에서 함자 라시드가 말한 코웃음 쳤던 나라의 정체였군요. 그날 비밀회의에서 한국 무기 도입이 최종 의제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는 아니었대요. 일부 장성들이 반대했어요. 중국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였죠. PC에 수십조를 투자한 중국이 한국 무기 도입을 탐탁지 않게 여길 거라는 논리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대 이유, 자존심이었습니다. 핵보유국이 한국한테 무기를 사러 간다는 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함자 라시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대요. 자존심, 군인들이 죽고 있는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거야. 하지만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파키스탄 군부는 우물쭈물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에 전장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파키스탄이 믿고 있던 무기가 전장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전선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코나르 전선에 배치된 중국제 드론이 작전 중에 멈춰버린 거예요. 정밀 타격을 위해 띄운 드론이 목표물 상공에서 갑자기 통신이 끊기더니 산속으로 추락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에요. 같은 주에만 3대가 떨어졌어요. 탈레반 거점을 타격하려다가 오히려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져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JF-17 전투기. 파키스탄이 중국과 공동 개발했다고 자랑하던 주력 전투기입니다. 출격 횟수가 늘어나니까 정비 부품이 빠르게 소모되기 시작했어요. 교체 부품을 중국에 발주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3개월 기다려라. 중국 공장 생산 라인에 자국군 물량이 먼저 돌아가고 있어서 파키스탄 물량은 후순이라는 거였어요. 전쟁 중에 3개월을 기다리라고요? 전투기가 경납고에 세워진 채 하늘을 못 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방공 시스템은 더 심각했어요. 중국제 레이더가 오작동을 일으킨 거예요. TTP가 쏜 로켓을 탐지해야 하는데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겁니다. 요격을 못하니까 로켓이 그대로 군 시설에 떨어졌어요.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카탈로그 위에서는 멀쩡하던 무기들이 사막 먼지와 산악 기후 앞에서 줄줄이 무너진 거죠. 함자 라시드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중국 무기가 카탈로그 위에서는 그럴듯해 보여. 숫자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런데 산속에서 먼지 먹으면 멈춰버려. 실전을 안 겪어본 무기야. 전 시장 무기라고. 제가 독자적으로 확인한 바로도 이건 사실이었어요. 중국 방산 수출의 치명적 약점이 바로 실전 검증의 부재입니다. 미국 무기는 중동에서 수십 년간 실전을 겪었고 한국 무기는 우크라이나에서 검증됐어요. 하지만 중국 무기가 대규모 실전에 투입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잘 작동하는데 진짜 전장의 극한 환경에서는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중국의 태도였어요. 부품 수급 지연에 대해 항의하니까 중국 측 대답이 이랬답니다. 우리도 바쁘다. 기다려라. 수십조 원어치 CPEC를 박아넣은 동맹국한테 이러는 겁니다. 결국 중국한테 파키스탄은 돈줄이지 형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파키스탄군 내부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중국 무기 때문에 우리 군인이 죽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수뇌부까지 올라갔어요. 중국 눈치를 보자던 장성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장에서 무기가 멈추는데 외교적 눈치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주 파키스탄 군부는 마침내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서울로 특사단이 급파됐어요.
함자 라시드가 말해줬습니다. 특사단 가방 안에 백지 수표가 들어 있었어. 비유가 아니라 진짜야. 조건이고 뭐고 다 들어줄 테니 당장 무기를 보내달라는 거였지. 그런데 한국의 반응이 파키스탄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파키스탄 특사단을 맞은 건 한국 방산업체 현지 대표 윤석범이었어요. 저는 나중에 그를 이슬람아바드에서 직접 만났는데 아주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서 그가 한 말은 전혀 과묵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측이 당장 보내달라, 조건은 다 들어주겠다고 매달리자 윤석범이 조용히 말했대요. 우리는 필요한 나라한테 파는 게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나라한테 팝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특사단은 예전에 한국을 코웃음 쳤던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시간 없다고 문전박대했는데 지금은 백지 수표를 들고 와서 제발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되려 조건을 거는 겁니다. 기술 이전은 제한적입니다. 선불 결제입니다. 유지보수 계약은 10년 장기로 가야 합니다. 파키스탄이 기술 이전을 요구하자 윤석범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기술 이전은 신뢰가 쌓인 후에 논의할 사안입니다. 코웃음 쳤던 나라가 간청하는 나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 고작 몇 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서두르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파키스탄한테 안 팔아도 사겠다는 나라가 줄을 서 있었으니까요.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한국 방산의 주문서는 이미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전선에서는 매일 사람이 죽고 있었고 중국 무기는 계속 멈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한국의 조건을 전부 수용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K9 자주포가 파키스탄 땅에 내려선 날 전장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전선 근처에 있었습니다. 취재차 파키스탄 북서부 국경지대까지 들어간 거였어요. 군부 쪽 취재원이 오늘 좀 특별한 게 있으니 와볼래? 라고 해서 갔는데 도착해보니 병사들 분위기가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산 뒤편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단순한 포격음이 아니었어요. 맹수가 포효하는 것 같은 묵직한 소리. 병사들이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K9이 첫 발을 쏜 거예요. 함자 라시드가 나중에 전해준 전선 사령관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요. 첫 번째 포탄이 나가는 순간 사령관이 울었대. 말 그대로 눈물을 흘렸어. 드디어 제대로 된 무기가 왔다고.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전선 사령관이 울었을까요? 제가 군 관계자들한테 들은 바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파키스탄이 쓰던 자주포는 발사 후 진지 이동에 5분 이상 걸렸어요. 5분이면 아프간 쪽에서 좌표를 역추적해서 반격포를 날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주포 진지가 반격당해 병사들이 죽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K9은 발사 후 60초 안에 이동합니다.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 아프간 쪽에서 반격포를 날려도 이미 자리를 옮긴 뒤에요. 반격포가 빈 땅을 때리는 거죠. GPS 연동 정밀 유도도 결정적이었어요. 산골짜기에 숨은 탈레반 진지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니 민간인 피해가 확 줄어든 겁니다. 이전에는 대략적인 좌표로 쏘다보니 빗나가서 민간인이 죽는 일이 잦았어요. 그게 국제사회에서 파키스탄을 비난하는 빌미가 됐었거든요. K9은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FA-50도 투입됐어요. F-16의 절반 가격인데 지형 저공 비행에 최적화된 경전투기예요. 높은 고도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낮게 들어가서 정밀하게 찍어내는 거죠. TTP 거점을 콕콕 집어서 타격하기 시작하니까 전선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정비팀이 24시간 상주하면서 기술 지원을 했어요. 중국이 3개월 기다려라 했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 한국 엔지니어가 바로 달려와서 고쳤습니다. 함자 라시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중국한테 부품 달라고 하면 3개월 뒤에 온다고 했잖아. 한국 엔지니어는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받아. 그리고 4시에 현장에 나타나. 이게 차이야. 파키스탄 군 내부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훈련용 아니냐고 비웃던 사람들이 왜 진작 안 샀냐로 바뀐 겁니다. 전선의 병사들 사이에서 K9이라는 이름이 일종의 부적처럼 퍼졌대요. 오늘 K9이 쏜다는 말이 들리면 병사들 사기가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전장의 변화는 숫자로도 나타났어요. K9과 FA-50이 투입된 이후 파키스탄 군의 작전 성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갔고 반대로 병사 사상자는 줄었습니다. 특히 반격포에 의한 사상자가 크게 감소했어요. 쏘고 60초 안에 빠지는
전술이 진짜 효과를 낸 거죠. 제가 윤석범을 직접 만난 건 이 무렵이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의 한 호텔 카페에서요. 과묵한 인상 그대로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전쟁에 무기를 파는 건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전쟁은 비극이죠.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비가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병사들 목숨을 살리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은 돈만 보고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파키스탄 조건을 전부 수용한 뒤에야 계약을 진행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신뢰할 수 있는 나라에 판다고 말했는지를. 그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의 성과가 알려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파키스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카탈로그를 달라는 전화가요. 실전 검증. 방산 시장에서 이 네 글자의 무게는 상상 이상입니다. 무기 카탈로그에 아무리 좋은 숫자를 써놔도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실전에서 한번 증명되면 그때부터는 영업을 안 해도 전화가 옵니다. K9과 FA-52 파키스탄 전선에서 보여준 성과가 국제 방산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폴란드가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에서 K9과 K2 전차를 대량 도입한 나라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비를 대폭 확충하고 있었는데 파키스탄 전선 결과를 보고 추가 물량을 확정했습니다. 호주도 레드백 장갑차에 이어 추가 무기 체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새로운 나라들이었습니다. 중동, 동남아, 남미에서 문의가 쏟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 방산부스 앞을 그냥 지나치던 나라들이 이제 먼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윤석범이 말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한번 하려면 몇 달을 매달려야 했어요. 지금은 하루에도 3번씩 미팅 요청이 들어옵니다. 일정이 안 맞아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한국 방산 역사에서 전환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 한국 무기는 가성비 좋은 중저가 브랜드 취급을 받았어요. 성능은 괜찮은데 미국이나 유럽 무기에 비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이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이어 파키스탄 전선까지 실전 검증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인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방산 업체들의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한국 무기 훈련용 수준 아닌가? 그런데 자기들 텃밭이던 폴란드와 호주 시장을 한국에 빼앗기고 중동 시장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견제하는 쪽과 협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한국과 공동 개발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저는 이 과정을 취재하면서 한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파키스탄 시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이슬라마바드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삼성, K-팝 나라 아닌가요? 무기도 만들어요? 이게 석 달 전 반응이었어요. 지금은요. 한국은 우리를 살린 나라예요. K9이 우리 군인들 목숨을 지키고 있어요.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때는 그냥 문화가 좋아서였는데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경스러워요. 드라마도 잘 만들고 무기도 잘 만들고 도대체 뭘 못하는 나라예요? 함자 라시드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미국은 이메일 한 통 보내고 중국은 3개월 기다리라고 하고 러시아는 대화하라고만 했어. 진짜 우리한테 쓸 수 있는 무기를 가져다 준 건 한국뿐이야.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우리가 바보였지. 이슬라마바드의 한 서점에서 한국어 교재가 품절됐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K-팝 때문이 아니라 한국 방산 업체에 취직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거였죠. 수출 계약서의 사인이 이어지고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파키스탄 거리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는 걸 목격하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삼성과 BTS로만 알려졌던 나라가 이제 생존의 파트너로 기억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수출 계약서 위에 사인이 오가는 동안 국경 너머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르알리를 3번째로 만난 건 페샤워르 외곽의 난민 캠프에서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국경 마을의 목동이었어요. 염소 20마리가 전 재산이었고 주랜드 라인 때문에 형을 못 만난다고 하소연하던 청년이었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염소를 잃고
피란 길에 오른 난민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난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른팔이 없었습니다. 포격 파편에 맞아서 절단했대요. 파키스탄 군 포격인지 탈레반 포격인지 본인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졌고 정신 차려보니 팔이 없었다고. 누가 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쪽도 쏘고 저쪽도 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다 똑같은 폭탄이에요. 그의 옆에는 조카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형의 아이들인데 형은 국경 너머 아프간 쪽에서 전투에 휘말려 소식이 끊겼대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7살, 5살. 캠프 안에서 흙바닥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난민 캠프 안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60만 명이 강제 추방됐다는 뉴스를 글자로 읽을 때는 그냥 숫자예요. 하지만 그 숫자 안에 세르알리가 있고 팔이 없는 남자가 있고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캠프 한쪽에서 파키스탄 군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와지리스탄 전선에 배치된 남편한테서 열흘째 연락이 없다는 아내였어요. 2살배기 딸을 안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할까요? 남편이 군에 입대한 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였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월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누구랑 싸우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이 이 전쟁의 본질을 찔렀습니다. 누구랑 싸우는 건지 모르겠다. 파키스탄이 30년간 키운 세력이 돌아서서 공격하고 그 세력을 막으려고 파키스탄 청년들이 산에 올라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가 키운 적과 아들 세대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파키스탄 육군 중위의 편지가 전지 언론에 공개돼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전사하기 이틀 전에 어머니한테 쓴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아버지 세대가 만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싸워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야 하니까 싸우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한참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쟁을 취재할 때 가장 힘든 건 무력감이에요. 기자가 할 수 있는 건 기록하는 것뿐이거든요. 폭탄을 막을 수도 없고 셰르알리의 팔을 되돌려줄 수도 없고 전사한 중위를 살릴 수도 없어요. 그냥 보고 듣고 적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난민 캠프를 나오면서 한 가지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캠프 한 구석에 아이들 5-6명이 모여 있었는데 작은 스마트폰 하나를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뭘 보나 했더니 한국 드라마였어요. 자막도 없는 한국 드라마를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못 알아들을 텐데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셰르알리가 말했습니다. 저 애들은 전쟁밖에 몰라요. 태어나서 총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 볼 때만은 웃어요. 저 화면 안에는 폭탄이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K9이 전장을 바꾸고 FA-52 거점을 타격하고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난민 캠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는 아이들, 그 장면이 저한테는 더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기로도 드라마로도 사람의 삶에 들어와 있었어요.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30년 전에 그어진 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총성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15년간 이 국경 위를 걸어다닌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무책임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이 전쟁의 뿌리가 너무 깊거든요. 어제 오늘 생긴 갈등이 아니라 130년 된 선 하나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다만 3가지 길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재를 통한 휴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양쪽 다 장기전을 버틸 체력이 없거든요. 파키스탄은 IMF 구제금융으로 겨우 버티는 나라이고 아프가니스탄은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정권이라 투자도 원조도 못 받고 있어요.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하지만 그건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줄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휴전이 되더라도 주랜드 라인이라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5년 뒤든 10년 뒤든 또 터져요. 시한폭탄의 시계를 잠시 멈추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 파키스탄이 제한적 타격 후 철수하는 길. 이 거점 몇 곳을 박살내고 경고는 했다면서 물러나는 거죠. 체면은 살리는데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진통제만 먹고 수술은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장기 국경 분쟁으로 고착화. 이게 가장 비극적인데 가장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처럼 수십 년간 총성이 간헐적으로 울리면서 셰르알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어느 날은 조용하고 어느 날은 폭탄이 터지고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회색 지대에 수천만 명이 갇혀 사는 겁니다. 어떤 길로 가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30년 전 영국인이 그은 선이 지워지지 않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제르 알린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 선에 갈려 살았고 제르 알리도 갈려 살았고 그 조카 아이들도 갈려 살게 될 겁니다. 3대째 같은 비극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지울 의지도 힘도 가진 사람은 아직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증명한 것도 있어요. 듀랜드 라인은 130년 동안 비극만 만들었지만 이 전쟁은 예상치 못한 이름 하나를 세계 지도 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함자 라시드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라왈핀디의 낡은 찻집에서였습니다. ISI 출신 퇴역 준장. 80년대부터 이 지역 작전에 관여했고 탈레반을 직접 키운 세대의 군인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세계 7위 군사 강국을 누가 건드리겠냐 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우리가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주인을 물기 시작했다고 인정했어요.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중국 무기가 멈춰서 분통을 터뜨렸고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나딤, 나는 40년간 군인이었어.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수많은 무기를 만지고 수많은 나라와 거래했지.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무기가 전쟁을 바꾸는 게 아니야. 신뢰가 바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가 말을 이었어요. 미국한테 도움 요청했더니 이메일 한 통이 왔어. 자위권 지지한다. 끝. 중국한테 부품 달라고 했더니 3개월 기다리래. 러시아는 대화로 해결하라고 했고 전부 입만 놀렸어. 진짜 우리한테 쓸 수 있는 걸 가져다 준 나라는 하나였어. 한국.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 알아? 우리가 제일 무시했던 나라야. 삼성이나 만드는 나라. 비행기는 훈련용 아니냐고 코웃음 쳤잖아. 그 나라가 우리 군인들 목숨을 살리고 있어. K9이 쏘고 60초 만에 빠져나가는 동안 반격포가 빈 땅을 때리거든. 그 60초가 우리 애들 목숨이야. 함자 라시드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40년 군인이 울먹이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파키스탄은 30년간 뱀을 키웠고 그 뱀에게 물렸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요. 강대국들은 입만 놀렸고 중국 무기는 전장에서 멈췄고 미국은 이메일 한 통으로 면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의 공기를 마시면서 이 나라의 전쟁을 15년간 기록한 사람이에요. 조국이 자업자득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셰르 알리의 잘린 팔을 보면서 그러게 왜 뱀을 키웠어?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사한 중위가 어머니한테 쓴 편지를 읽으면서 너희 아버지 세대 탓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국방 예산 62배 차이, 전투기 450대, 핵탄두 100기. 이런 숫자는 종이 위에서나 의미 있어요. 전장에서는 셰르 알리의 팔 한쪽이 날아가고 30살 중위가 어머니한테 유서를 쓰고 7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얼굴을 잊어가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 전쟁 한복판에서 조용히 답을 내놓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치지 않았어요. 이메일로 면피하지도 않았고 3개월 기다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무기를 만들어서 신뢰할 수 있는 나라에 팔고 새벽 3시에 전화를 받고 4시에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슬람아바드에서 갖는 무게가 달라졌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삼성, BTS, 한국 드라마의 나라였어요. 지금은 생존의 파트너예요. 코웃음이 존경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 고작 석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석 달을 가능하게 한 건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것들이에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난민 캠프에서 봤던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제르 알리의 조카들, 7살, 5살 아이들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를 둘러싸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자막도 없는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 총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 속 화면에는 폭탄이 없었으니까요. 잠깐이라도 전쟁을 잊을 수 있었던 거예요. K9이 전장을 바꾸고 FA-52 하늘을 가르고 수출 계약서의 사인이 이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의 판도를 흔든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난민 캠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는 아이들, 그 장면이 저한테는 더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기로도 드라마로도 사람의 삶에 들어와 있었어요.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저는 15년간 전쟁을 취재했습니다. 아프간 산골짜기에서
파키스탄 국경 초소에서 페샤워르 난민 캠프에서 그동안 수많은 무기와 군대와 전략을 봤어요.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총이나 포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30년 전에 그어진 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총성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 위에서 셰르 알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짓밟힐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슬라마바드에서 계속 기록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이 국경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 줄 한 줄 끝까지. 파키스탄이 30년간 키운 뱀에게 물린 전쟁. 핵무기 170기가 무용지물이 된 전쟁. 강대국들이 전부 입만 놀린 전쟁. 그 전쟁에서 판도를 바꾼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산을 울렸고 FA-50이 하늘을 갈랐고 코웃음 치던 나라가 백지 수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신뢰가 전장 한복판에서 증명된 겁니다. 전쟁 속에서도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정밀 무기를 만들고 돈이 아니라 신뢰를 보고 파는 나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그 오래된 말이 전장 한복판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같은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홍익인간 네 글자를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의 진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 그 네 글자에서 시작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더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